1979년 12월 12일 12.12 쿠데타를 주제로 한 영화죠. 서울의 봄이 개봉 12일 만에 관객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정확히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해서 465만 명? 예, 가까이 됐던데요. 정말 오랜만에 극장가의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결말, 그러니까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의 결말은 한국 사람 누구나 다 압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군인이 주축이 돼서 군사 반란 일으켰고 정권 잡았다. 이건 다 아는 얘기지만 사실 그날의 시시각각 자세한 상황까지는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게다가 더 알 수 없는 건 그날 이후 등장인물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뭐 쿠데타의 주역들이야 우리가 아다시피 대통령 됐고 국회의원 됐고 장관 됐고 정부 요직 다 차지했습니다만 그들을 막으려 했던 진압군은 어떻게 됐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그 12.12 그 후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400만 돌파 속도 굉장히 빠르네요. 이게 올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른 흥행 속도입니다. 예. 그래서 뭐 1000만 돌파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도 가서 보는데 자리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강승희 씨는 심야에 봤는데 일요일 심야인데도 꽉 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네. 단체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이 영화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격되고 난 다음부터 12월 12일까지를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군사 쿠데타가 12월 12일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일 새벽까지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른바 신군부하고요. 이걸 막으려는 정부 진압군 사이에 9시간 네. 사투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죠. 시작은 12월 26일이고 네. 중심 내용은 12월 12일에 9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그날의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영화는 실제보다 훨씬 각색이 많이 돼 있어요. 그 감독도 등장인물의 이름을 전부 가명으로 바꾼 이유가 마음껏 작가적인 상상력을 좀 넣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스포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2.12의 역사, 실제를 좀 다뤄보죠. 네. 우리도 영화처럼 10월 26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때요? 김 기자님. 10월 26일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이 되지 않습니까? 네.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 등을 암살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것도 논란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일단 논외로 하고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에 당시 계엄사령관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맡게 됩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네. 되고요. 왜냐하면 전국의 계엄령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게 되고 네. 또 대통령이 암살이 됐으니까 이걸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데 이걸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네. 이제 당시 이게 권력 관계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야 영화를 보는데도 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고 그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자리입니다. 사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중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을 제외하고 당시 문고리 권력 서열 1위가 대충 보면은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보안사령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대통령 암살됐죠. 네. 차지철 경호실장도 암살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하고 당시 김계원 비서실장은 대통령 시해 관련 혐의로 체포가 되거든요. 잡혀갔죠. 그러면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다음에 네. 사실상의 권력 서열 2위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보안사령관. 그래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렇게 급부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더 큰 문제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합동수사본부장이 보안, 헌병, 검찰, 경찰, 중앙정보부 모든 정보수사기관 업무를 조정 감독을 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검찰 역할도 하고 뭐 정부 뭡니까 안기부장 역할도 하고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월권 논란도 있었고요. 네. 심지어 각 부처 장차관이 전두환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엄사령관 정승화 총장 입장에서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좀 경계를 해야겠어, 견제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하나회의 존재는요. 군 수뇌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식으로든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일부 하나회 인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좌천성 인사를 단행을 하면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수도경비사령부에는 장퇴환 소장을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공수단의 상부 조직인 특전단 사령관은 정병주 소장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도 소홀을 막는 것은 네. 하나회로 앉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네. 민감한 정보 하나가 전두환 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떤 정보였습니까?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당시 노지현 국방장관과 골프를 쳤는데 이때 전두환을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좌천시키자 이거를 건의를 했다는 거고 이게 당시 하나회가 점조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나회가 들으면서 이게 이제 전두환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두환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바로 일으킨 게 12.12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날의 이 상황들을 그린 영화고 물론 각색이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태환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정우성 씨 네. 그리고 극 중에서는 전두광이라고 이렇게 됐죠. 전두환의 역할을 한 것이 황정민 씨 이렇게 지금 이제 견주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그 등장인물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오늘 좀 알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란군은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습니다. 권력을 잡았으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 몇 번씩 하고 안기부장도 되고. 근데 궁금한 건 그들을 막다가 쓰러져간 그 진압군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입니다. 일단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계엄사령관. 예. 쿠데타 다음 날 해임됐고요. 서빙고 조사실로 끌려가서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방조 미수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네. 거의 불명예 전역을 했습니다. 예. 73세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정우성 역할. 예.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보안사 특수수사대 조사를 받았는데 전역 지원서를 쓴 다음에야 풀려날 수 있었는데 풀려난 뒤에도 가택연금 당했거든요. 그 풀려난 뒤 2달 만에 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성호, 장성호라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81년 서울대학교 자연대 수석 입학을 하게 되는데 82년 1월에 경북 외관의 낙동강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변사체로 발견이 변사체로 됐어요? 발견이 대학생 됐습니다. 아들이? 그렇습니다. 사인은 지금까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요.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79살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원래는 쿠데타에 대한 책을 집필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병주 특전사령관 정만식 씨가 이제 행한 그런 역인데 네. 반란 이후에 강제 예편을 당했거든요. 네. 그런데 88년 10월에 행방불명이 됐고 실종 139일 만에 경기 의정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장태환 사령관이 자살을 택할 인물도 정황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묘비에 비명을 유족들이 안 새겼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인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사인을 정확하게 밝힌 뒤에야 비명을 새기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 이렇게 의문사가 많습니까? 이 특전사령관을 끝까지 지키는 부하 한 명이 있었잖아요. 영화 속에서 이제 정혜인 씨가 그 역할을 했는데 김호랑 소령. 네. 이제 그 반란군이 쿠데타 반란군이 이 특전사로 막 몰려옵니다. 몰려올 때 부하들은 다 나가게 해요. 다 나가라. 나가서 목숨 건져라. 하지만 난 여길 지키겠다 하면서 특전사령관이 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정혜인 씨가 역할을 한 김호랑 소령이 저는 사령관 옆에 있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그 곁을 지키다가 결국 숨지잖아요. 실제로 반란군에 저항했던 당시 유일한 장교였습니다. 예. 김호랑 소령 당시 35살이었는데요. 교전 중 사살이 됐습니다. 근데 김호랑 소령의 시신이 특전사령부 뒷산에 안매장됐고요. 당시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요? 네, 나중에 알렸습니다. 이때 35살이었죠. 맞습니다. 동료 장교들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의 이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사실 이 김호랑 소령의 죽음 소식을 듣고 부모님도 얼마 안 가서 사망을 했고요. 부인인 백영옥 씨가 있거든요. 예. 충격으로 시신경이 마비돼서 실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백영옥 씨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구명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90년 12월 신군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송을 포기해요. 왜요? 그러다가 이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91년 6월 백영옥 씨가 봉사활동을 하던 건물 아래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당시 경찰은 실족사로 결론을 내렸는데 유족들은 의문사 가능성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백영옥 씨의 시신은 무연고 납골당에 안치가 됩니다. 사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특히 근대사, 현대사, 근현대사 배울 때는 뭔가 뭉뚱그려서 배우기 때문에 12.12가 벌어졌다, 뭐 성공한 쿠데타다, 그래서 이들이 정권을 잡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진압군과 반란군의 치열했던 그날 또 어떻게 해서 이 쿠데타가 이루어지게 됐는가 뭐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요, 이게 장교들만 죽은 게 많이 알려졌는데 당시 반란군과의 교전에서 일반 사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병도 숨졌습니다. 국방부 헌병대 소속이던 정선엽 병장 같은 경우에는 불과 전역을 3개월 앞두고 있었는데 육군본부 지하 벙커에서 반란군의 공격에 이제 희생이 됐고요. 그리고 박윤관 일병 같은 경우에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공관에서 연행이 됐었는데 이때 반란군과 교전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전두환 씨는 소장 계급에 불과했는데 그렇게 더 높은 사람도 많았고, 근데 왜 쿠데타를 못 막은 겁니까? 결론은 어떻게 지금 역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하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수도경비사령관하고요 특전사령관을 바꾸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부대를 직접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 밑에 사단장 뭐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령관은 비하나회 출신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부대를 직접 움직이는 이른바 사령관, 대령급, 중령급 이런 분들은 다 하나회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 특전사령관을 비롯해서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도 직속 부하에 의해서 다 체포가 되거든요. 이게 어쩌면 비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심은 하나회였다. 하나회가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가능한 거죠. 한 사람의 힘이었다기보다는 하나회가 있었고 그걸 밀고 나가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잔인함? 무대뽀? 뭐 이런 것들. 역설적이게도 하나회를 키운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란군들 중에 뭐 안 된 사람은 없어요? 다 아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주역들은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습니다. 특히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군 수뇌부였잖아요. 우왕좌왕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 공기업사장도 하고 다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딸 같은 경우에는 재벌가하고 또 결혼을 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참모총장 같은 경우가 이제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책임을 진 게 두 사람이었어요. 국방장관하고 육군참모차장이거든요. 실제로 육군참모차장이 윤성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불법 체포를 당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 공기업 이사장까지 지내고요. 줄줄이 이제 좋게 되는 거죠. 한 5분 정도 시간 되세요? 네. 그러면은 본 방송 후에 유튜브로 반란군, 진압군 그들의 그 이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게 뻔했어요. 시간이 제가 그렇게 모자랄 거라고 하는데 우리 하트 PD가 아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반도 못했습니다. 땡그루 기자. 하트 PD가 제가 어제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시사 랩을 오랜만에 준비하겠다. 계속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아니 뭐 이게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좀 여러분 사실 저희의 계획은 그날의 이 상황들을 줄거리를 먼저 쭉 알려드린 다음에 인물 하나하나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줄거리를 훅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그 역사 12월 12일의 그 역사 그 줄거리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물들 반란군, 진압군, 그 이후 이렇게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언제까지 되시는가 했더니 9시 15분까지 되신다고 오늘 스케줄이. 그래서 15분까지만 부지런히. 이렇게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지런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영화는
각색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안 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건 역사니까. 네. 예, 역사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냥 영화면은 이렇게 못해요. 예. 이 감독은 김성수 감독이고요. 이 전 작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수라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어떤 실제를 해서 모티브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 그때도 뭐 이름은 다 바꿨어요. 바꿔서 했던 그 아수라라는 영화가 전작이고 그 전작은 비트예요, 비트. 맞아요. 예, 네. 비트 여러분 X세대는 다 아시잖아요. 정우성 씨를 사실상 발탁했던 감독이죠. 발탁했던 감독이죠. 네. 그때 이제 그때부터 정우성 씨와 함께한 것이 지금까지 온 거고 네. 그 아수라 같은 경우에도 황정민 씨가 악역이었죠. 맞아요. 황정민 씨가 이제 안남시장 역할을 했고 네. 그때도 정우성 씨가 좋은 역할이었죠. 네, 맞아요. 선한 역할. 네. 이번에도 황정민 씨가 전두광 악역이고 네. 정우성 씨가 이제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역할을 했었던 이름이 전혀 다르게 나왔죠. 이름이 아, 뭘로 나왔었지? 이름이 극중 잠시만요. 이름이? 아 이태신. 네. 예. 수도경비사령관. 맞죠? 네. 요렇게 나오는 요렇게 요 감독의 히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고날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러니까 10월 26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후에 국가의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이 다 사라진 상태인 다 거잖아요. 사라졌죠. 예, 한 사람은 암살 당해서 사라지고 또 대통령과 함께 암살 당해서 사라지고 한 사람은 잡혀가고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은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이 맡고 네. 그 다음에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 합수부 합동수사본부. 10월 26일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내가 총 수사하겠소 한 합수본부장이 되고 그렇죠. 모든 정보를 다 틀어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요. 예. 대통령이 암살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상의 2인자 역할을 했던 게 경호실장이었어요. 근데 경호실장도 죽었잖아요. 차지철. 잠깐만요. 가기 전. 아수라에서 정우성 씨가 선한 역할이 아니었다는데. 아, 그래요? 네, 기억이 잘 안 난.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지금. 가물가물하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경호실장도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2인자로 평가받는 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암살의 주범이잖아요. 네. 그래서 체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사실상 공백기가 되면서 문고리 권력들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엄사령관 바로 권력설 2위가 네. 보안사령관이 되는데 네. 이 보안사령관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방송에서 네. 보안사령관 맡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합동수사본부장까지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권한이 막강했어요. 보안, 헌병, 검찰, 경찰, 중앙정보부 모든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다 정보를 다 받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지만 사실상의 대통령 역할을 전두환 씨가 맡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형식적으로는 계엄사령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엄사령관보다 더 막강한 권한이 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집중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명목은 내가 수사를 한다. 합동수사본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그 합동수사본부장을 전두환을 시켰느냐? 네. 보안사령관이 원래 맡게 돼 있어요. 원래가. 네. 그래서 계엄 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이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네.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견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일부 하나회 이른바 전두환 라인들에 대한 인사를 좀 좌천을 시키고요. 거기에 최소한 왜 하나회를 척결하지 못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회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초창기 멤버를 제외하고요. 본인이 하나회였다 하더라도 점조직이었기 때문에 서로 몰라요? 몰라요. 아.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군수 내부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척결을 하려고 해도 척결이 쉽지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름이 왜 하나회냐면 우리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고 예. 내가 살면 너도 사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배신하면 인간적인 모멸감도 뭐 감당한다. 이런 게 다 이게 들어갈 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배신은 상황이었어요. 없다. 그리고 육사 출신들로만 이루어진 맞습니다.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태신 본명으로 말하는 게 낫겠군요.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은 갑종 출신. 갑종 출신이라고 하는 게 육사도요. 육사 11기 이게 전두환이 왜 그 육사 11기가 끈끈했냐면 흔히 말해서
정식 공채였어요. 정식 공채. 그 전에는 한국 전쟁도 있었고 특수한 상황이 막 있지 않습니까? 해방전으로. 그래서 단기 교육만 하고 일종의 이제 육사로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어떤 육군사관학교 정식으로 이제 공채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사관학교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입사 이제 배출한 게 처음이 전두환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냥 공채.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공채라는 공채 걸 뽑기 일기인 시작한 거죠. 게 그렇죠. 예. 공채 일기가 이제 육사 출신들이 되는 예. 거군요. 그때 당시 전두환이 육사 11기였는데 그때 이제 공채 1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사 11기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엘리트 의식이라고 하는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회를 짜고 우린 다르다. 우린 하나다. 우리가 군을 이끌어간다. 이런 생각 속에 있었던 거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그 당시 계엄사령관은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저러다가 해서 견제 세력으로서 장태환 이 수도경비사령관을 갑종 출신의 이 사람을 맞대응하려고 임명한 거죠. 그렇죠. 수도경비사령관으로. 그리고 이제 정병주 특수사령관도 육사 출신이긴 한데 하나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회 대 비하나회. 그렇죠. 네. 서울을 최소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을 하나회를 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인사를 단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사에 전두환이 굉장히 불만을 가졌어요. 그게 영화에도 나옵니다. 직접 천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본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당시 국방장관에게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전두환을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사실상 좌천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을 근처에서 하나회 소속의 장교가 또 들어요. 그런 거예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당신 저 동해안 경비사령부로 보낸대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전두환이 뭐라고? 나를 그렇게 인사 발령 낸다고? 이건 참을 수 없어. 이게 12.12의 도화선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 불만 때문에 일으킨 게 12.12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그렇죠. 인사 발령이 있기 이게 며칠 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12.12가. 그러니까 용의주도하게 처음에 막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영화에도 우물쭈물하는 게 막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찌 됐든 그러면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면은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자기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려고 한 게 정승화 육군参谋총장이었지 않습니까? 계엄사령관. 체포를 해야 돼요. 아니 명분이 없잖아요. 아무 명분이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상관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안사령관이 있고 그 위에 육군참모총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보안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고 위에 계엄사령관이 있는 건데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잡아요? 그리고 계엄령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려면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가가 없으면 쿠데타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가가 없으면 쿠데타. 하극상. 그때 당시 재가가 없었고요. 최규하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았고 사후 재가를 나중에 하긴 합니다만 재가 없이 이제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려다 보니까 뭔가 죄목이 필요하잖아요. 재가를 받으려고 해도 죄목은 필요하죠. 그렇죠. 그 제목이 필요한데 그 제목으로 생각해낸 게 처음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습니다. 왜 조사를 받냐면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궁정동 안가로 불러요. 저녁을 같이 하자고 얘기하면서. 물론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던 건물하고는 다른 건물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가동에서 뭐가 벌어졌는데 이 정승화 총장은 나동에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때 근처에 있었으니까 합동수사본부에서 당연히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초반에 조사받고 무혐의 났던 거잖아요. 그 무혐의 조사 결과를 전두환이 발표를 했는데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당연히 이제 육군참모총장하고 계엄사령관은 무혐의다. 그리고 군은 관련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발표를 뒤집죠. 재조사를 해야겠다. 재조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알아보니까 공모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가서 참모총장을 체포할 수 있도록 재가를 해달라. 근데 최규하 당시 대통령은 처음에는 끝까지 이제 사인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재가를 받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들어가면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강제 연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두환과 하나회의 이 계획은
제조사라는 명분으로 이 정승화를 체포하면 되겠다. 네. 제조사를 우리가 그냥 하면 대통령 제가 없이 쿠데타입니다. 하면 반란 쿠데타가 되니 대통령한테 제가도 받자. 대통령이 제조사 하겠다는데 사인해 주겠지 하면서 전두환이 이 제조사 문건을 들고 결재 문건을 들고 가고 최규하 대통령한테 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임시 대통령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다음에 산하회 다른 무리들은 정승화 총장을 잡으러 가고. 강제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제 체포하기 전에 이 제가만 받으면 쿠데타 아니야. 네. 근데 제가 받기 전에 체포하면 쿠데타야. 그렇죠. 야, 근데 이거를 그 하나회에 속한 이 우두머리 뭐라 그래 지도부들, 네. 이 윗대가리들은 겁내했잖아요. 그거 쿠데타를 우리가 벌인다고 이거 당신 그거 될 일이요. 근데 전두환을 밀어붙이죠. 밀어붙이죠. 그렇게 배짱이 없냐고 사람이. 네. 할 수 있다고. 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고. 야, 근데 악역이 진짜. 근데 실제로 역사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네. 실제로 그랬대요. 예, 우왕좌왕했었던 거 같고요. 우왕좌왕했대요. 다만 전두환은 달랐던 거죠. 밀어붙인다. 내가 밀어붙인다. 근데 웬걸 최규하 대통령이 나 이거 제가 못한다. 네. 국방장관의 동의를 받아라.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죠. 근데 국방장관이 어디 갔어요? 없었잖아요. 국방장관이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국방장관이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 공관하고요. 네. 국방장관이 있었던 곳이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근데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총격전이 공관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소리가 막 나는 게 들리니까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이 그 총격전 소리에 놀라가지고요. 네. 처음에 단국대 체육관으로 피신합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네, 도망가요. 도망가. 그러다가 계속 몇 군데를 도망갔는데 전쟁 난 줄 알았나 봐. 국방장관은. 아니 전쟁 나면 국방장관이 도망을 왜 갑니까? 그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그 당시에 노재헌 국방장관인가요? 노재현 국방장관인데요. 국방장관이 총소리 나니까 전쟁 난 줄 알고 가족들 데리고 도망을 가요. 네. 잠옷바람으로. 네. 그리고 나중에는 한미연합 사령부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는 내가 도망을 간 게 아니고 전쟁이나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군하고 뭔가를 상의하러 갔다 이렇게 해명은 했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국방장관 사인을 받아야 내가 제가하겠다 그러는데 국방장관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그렇죠. 그 덕분에 제가는 안 됐어요. 제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쿠데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쿠데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사실 멈췄어야 되는데 안 멈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의 신변에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네. 당시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하고 정병주 특수사령관한테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제 정우성이 했던 그 역할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만식 좀 보여주세요. 네. 특전사하고 특전사령관하고 정우성. 그렇죠. 특전사령관 비하나회입니다. 정병주. 네.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보여주세요. 이 장태환 수도방위사령관. 네. 전이 아닌데 왜 전이라고 썼지? 수도방위사령관이 또 비하나회입니다. 이 두 사람들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게 돼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반란군을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출동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출동을 시키려면 이쪽에서도 진압군도 국방장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방장관이 없고 네. 육군참모총장은 체포가 돼서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육군참모차장 이 중요하지. 육군참모차장에게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육군참모차장은 누굽니까? 육군참모차장은 영화 속에서는 배우 유성주 씨가 이제 열연을 하게 되는데 민성배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민성배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입니다. 네. 그런데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진짜.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노지원 국방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 반란군이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네, 쿠데타가 벌어졌거든요. 처음엔 진돗개 하나 발령은 잘했잖아요. 발령은 잘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물쭈물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신사협정까지 몇 개 하자는 그 제안까지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육군참모차장이 굉장히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갔다면 전두환이 대통령한테 제가 봤는데 실패하고 돌아 나올 때 이 사람을 체포할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었는데 육군참모차장이 그냥 보내주라고 한 겁니다. 네. 사실은 그때도 이미
대통령의 제가 없이 육구 참모총장 즉 계엄사령관이 체포됐다더라. 부하들에 의해서. 이건 하극상이고 쿠데타고 반란이다. 라는 게 사실은 파악이 됐거든요. 그럼 일단 잡아야 되잖아요. 조사를 그렇죠. 하려면. 네. 잡아야 되는데 이 전두환을 그냥 보내준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사실 사달이 난 거죠. 사달이 났고 나중에는 노지현 국방장관이 와요. 네. 예, 숨어 있다가 숨어있다 와요.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렇고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반란군 군사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그 순간 포인트를 찝으라면 저는 여길 찝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전방에 있는 사단을 빼와가지고 이제 서울로 진입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회와 비하나회 네. 반란군과 진압군이 있습니다. 네. 하나회의 이 반란군들은 저 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빼서 다 이쪽으로 탱크를 들고 막 와요. 이게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전방에 있는 군인을 어떻게 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막 거기 전두환은 빼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빼라고 그래요. 그러자 이쪽에서도 이쪽 뭐 공수부대 뭐 또 뭐 하여튼 이쪽에서 총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군인들을 동원해서 누가 더 먼저 오느냐, 누가 더 이쪽으로 먼저 오느냐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국방장관이 나타난 건가? 네. 아니, 1공수 특전여단이 네. 반란군이죠. 하나회. 네. 1공수 특전여단이 당시 육군본부에 군 수뇌부가 다 있었어요. 글로 진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의 설득과 지시로 당시 9공수 특전여단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역시 육본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왔다면 9공수 특전여단이 와서 네. 반란군을 막고 이 육군본부를 지켰다라고 한다면은 서울의 봄의 풍경은 저는 굉장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노재현 국방장관이 갑자기 전군의 병력 동원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공수도 가고 9공수도 가라. 원대 복귀해라. 라고 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신사협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9공수 특전여단은 부대로 복귀해요. 이게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던 진압군은 9공수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반란군이 1공수 특전여단은 복귀하는 척하면서 복귀 안 합니다. 잠복을 해버렸죠. 잠복을 하고 다시 6본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군 수뇌부가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참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 게 안 되죠. 군인들이 신사협정을 했는데 그걸 한쪽은 또 깨요.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반란을 이미 일으켰어요. 육군 참모총장을 강제로 체포했어요. 총격전까지 났어요. 그리고 육군 본부로 전방사단을 빼돌려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거를 되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군 수뇌부가 대단히 문제의식이 좀 아니했었다. 이걸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반란군 하나회, 전두환, 노태우 이 하나회는 어차피 여기서 진압을 당해서 죽나. 그렇죠. 진압당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쿠데타 일으켰는데 이렇게 죽나. 전방에서 군인 뺐다가 북한군이 내려와서 죽나. 이리 죽나 저리 죽나 우린 죽는다. 네. 그러니까 전방에서 군인 빼. 무조건 가. 이 정도 상황이어서 죽느냐 사느냐. 근데 여기다 대고선 자 신사협정 오던 군인들 다 자기 부대로 돌아가세요. 그럼 돌아가고 나도 반란군은 반란군이잖아요. 반란 지금 일으켰던 거잖아요. 쿠데타 하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숨어서 불 다 끄고 탱크 조용히 하고 있다가 이쪽이 진압군이 군부대 돌아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행주대교를 넘는 겁니다. 네. 이거 신사협정 깬 거죠. 그리고 좀 이제 시간상 네. 그때 육군본부 벙커를 버리고 군 수뇌부가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갔죠. 도망가는데 유일하게 또 그 벙커를 지켰던 헌병감이 있습니다. 예. 그 헌병감이 별 하나죠. 헌병감. 그렇습니다. 김진기 헌병감이고 네. 서울의 봄에서는 김성균 씨가 이제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그 헌병감이 끝까지 남아서 근데 영화랑 연결시키진 않는 게 좋겠어요. 아, 예. 예, 이건 스포가 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저희는 역사만 그냥 얘기하는 게 좋을 것 역사. 같아요. 역사만. 예. 그때 이 김진기 헌병감이 예. 쿠데타 이후에 역시 보안소로 끌려갑니다. 예. 그래서 고문당하고 고초를 겪고 이듬해 강제 전역 당합니다. 아까 전에 그 사람 그 후를 쭉 읊어주셨는데 결국 진압군들 그 가족들은 거의 다 의문사. 네. 말로가 굉장히 다 비참했고. 다 비참했고요. 이 쿠데타 세력 반란군은 다 잘 됐어요. 아우, 오래도 살았어요 또. 예, 네. 굉장히 다 장수들 하시고 네. 굉장히 오래 살고
우리가 이름을 할 만한 그 사람들 외에도 그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그러니까 막 장군급 말고 그 밑에 뭐 대령이니 중령이니 소령이니 이런 사람들도 다 잘 됐어요. 호화평 대령이 있거든요. 네. 이 호화평 대령은 그 서울의 봄에서 그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을 맡게 되는데요. 이름이 문일평으로 나옵니다. 근데 보안사가 주된 업무가 뭐냐면은요. 쿠데타를 방지하는 게 보안사 임무예요. 쿠데타를 방지하는 게 보안사 임무이기 때문에 감청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전 지휘관들의 감청 도청을 24시간 하게 됩니다. 24시간 하는 그 역할. 그래서 그 보안사 감청 도청을 주도했던 그 주된 인사가 허화평. 허화평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쿠데타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쪽 뭐라지? 진압군. 네. 그러니까 진압군들이 서로 무슨 교전을 주고받는지, 어디가 어떻게 출동하는지, 네. 무슨 계획을 다. 짜는지를 이 허평 씨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저 전두환 장군님 뭐 이리 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여기 막아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했던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죠? 50의 설계자라고 불리울 만큼 잘 나갔고요. 특히 청와대 비서실의 보좌관으로 임명이 되고 네. 나중에는 근데 뭐 정무 1수석 비서관까지 지내긴 했습니다만 83년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간 게 권력 투쟁에서 뭐 밀려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노태우 정부 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요. 또 김영삼 대통령 취임 뒤에도 96년에 15대 총선에서도 당선이 됩니다. 네. 국회의원까지 했고 나중에 이후에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 어떻게 됐어요? 국방부 장관. 아까 그 노재현 장관. 노재현 장관 같은 경우에 잘 됩니다. 일단 당시에 12.12 군사 쿠데타 직후에는 일단 국방장관에서 해임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해임이 되긴 합니다만 이후에 매우 잘 됩니다. 어떻게 잘 되냐면 네. 일단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긴 합니다만 81년에 공기업인 한국종합화학공업 사장을 거쳐가지고요. 이사장, 한국비료공업회 회장 다 하게 되고 나중에는 한국자유천연회 총재까지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5일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네. 나이가 93살입니다. 아, 진짜 장수하셨군요. 네. 이분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된 상황. 자식들도 굉장히 잘 됐네요. 재벌가와 결혼하고 뭐 이렇게 잘 됐네요. 잘 됐습니다. 자식들도. 예. 반면에 진압군의 가족들은 뭐 지금 제대로 뿌리 내리고 어떻게 없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다 같아요. 의문사. 예. 그다음에 뭐 저 그냥. 12.12 군사 쿠데타 직후에 다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예. 다 의문사 당하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저 장태원 장군은 영화가 많이 각색이 됐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영화 속에서 봤을 땐 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이분은 그래도 국회의원도 한 번 지내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되고요. 16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거든요. 이후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긴 하십니다만 예. 어찌됐든 가족들은 다 비참했죠. 그렇게 예. 됐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 쪽을 말씀드렸고 영화는 각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영화적인 재미들 뭐 이런 영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인물하고 또 다른 경우들도 꽤 많다고 감독이 밝힌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스포는 최대한 저희가 안 하려고 네.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영화 보시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러 간다면서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러 가고요. 왜냐하면 몰랐던 사실들을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고 영화 예. 보고 나서도 궁금한 것들 이런 거는 또 영상을 찾아봐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12.12 군사 쿠데타와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11.6과 관련돼서는 영화, 드라마 참 많은데 그쵸. 영화도 몇 편이 나왔잖아요. 다른 각도로 여러 가지 영화들이 나왔는데 12.12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 거는 드라마 제50화공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없었어요. 지나가듯이 나왔는데 이걸 정면으로 다룬 건 이게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민주화 세상이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피 흘렸고 또 그런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기회였고 특히 젊은이들이 잘 몰랐던 역사를 영화 보면서 알게 됐고 또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각색이고 어떤 게 실제야 이거 알기 위해서 또 공부하기도 하고 뭐 이런 네.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 근데 기성세대들도 잘 몰랐다는 분들 맞아요. 많아요. 예, 맞아요. 그냥 군사 쿠데타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영화 보면서 나오시면서 어른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15분까지 보내드려야 되는데 20분이 금방 지났네요. 땡구리 기자 고생하셨고요. 네네. 본 방송은 민동기 평론가, 유튜브에서는 땡구리 기자. 예,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